안녕하세요. 오눔쌤입니다. 오늘은 아악곡의 백미라고도 불리는 수제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제천은 음악을 듣는 이에게 영원한 생명을 기원한다 라는 의미로 하늘처럼 영원한 생명의 깃들기를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궁중음악입니다. 현재 연주되고 있는 수제천을 들어보시면 느리고 힘차며 장중한 느낌을 주는 관악기 중심의 기악곡 형태인 것을 들으실 수 있는데요. 꾸밈음이 많아 화려한 가락으로 연주되는 이 곡은 아악곡의 백미이자 가장 한국적인 천상의 소리로 꼽히기도 합니다. 이 명칭의 기원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에 대한 의견은 아직 분분해요. 일단 수제천이라는 명칭이 어디에서 처음 등장했는지를 살펴보면 1828년 순조 때 자경전 진작에 연주된 향당교주의 이름이 수제천 지곡이었다라고 해요. 다 좀 너무 어려운 말들이죠. 어차피 이것이 현재의 수제천인지도 알 수 없고 그냥 수제천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기록은 이것이다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수제천이 정읍이라는 음악의 정식 명칭으로 자리 잡게 되는데요. 1930년대 이왕직 아악부라는 우리 음악기관의 노학사들이 수제천을 정읍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20세기의 이야기니까 사실 이 음악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느낌이나 음악 자체가 주는 느낌보다 훨씬 현대의 기록만이 남아있는 악곡인 것입니다. 수제천을 정읍이라고 한다고 말했는데요. 더 자세히 말하자면 그냥 정읍이라기보다 횡지정읍 혹은 빗가락 정읍이라고 불러서 동동과 구별해주곤 합니다. 동동은 세가락정읍 혹은 삼지정읍이라고도 부르거든요. 수제천과 동동은 좀 묶어서 같이 비교해 보는 게 좋은데 지금은 수제천을 빗가락정읍이나 횡지정읍이라고도 부른다 정도로만 기억해두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제천의 기원에 대한 의견은 아직 분분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문헌 기록들을 통해 이 음악의 시작으로 볼 수 있는 곳은 대체 어디인지 따라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려사 악지입니다. 이 고려사 악지에는 수제천과 관련되었다고 볼 수 있는 기록이 두 가지 등장하는데요. 백제가요 정읍사에 대한 기록과 향악정제 무고에 대한 기록입니다. 먼저 백제가요 정읍사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고려사학지 중에서도 삼국 소각조에서 그 기록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장사를 나갔다가 늦도록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걱정하는 아내에 대한 전설을 바탕으로 아내의 심정을 노래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원 가사를 한번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달아 높이곰 도다샤로 시작하는데요. 이 가사 옆에 전강, 소엽, 후강, 과편 이런 것들이 보이시나요? 이 부분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것이 고려시대의 기록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역 형식이 바로 고려시대 때 유행한 형식이거든요. 하지만 과연 수제천의 기원을 여기서부터라고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좀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기 때문에 교과서에 보시면 수제천의 출발을 백제시대부터 구전되어 오던 정읍사에 둔다면이라고 단서를 붙여서 기술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더불어 교과서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수제천은 정읍사와 관계가 있고 처용무의 반주음악으로 쓰이고 있어 신라 때의 작품으로 보기도 하지만 정강, 후강, 과편과 같은 형식 및 고려 때 발생한 무고춤에 쓰였던 점으로 미루어 고려 이후의 음악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 그 기원을 신라에서 찾을 수도 고려 이후라고 볼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가 앞에서부터 계속 말해왔듯이 여전히 그 기원을 명확히 어디부터다
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게 보이시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렇기도 하고 저렇기도 하대 라고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알고는 있으시되 어떤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들인지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죠. 제가 앞에서 고려사학지의 정읍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 부분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백제가요 정읍사와 향학정제 무고에 대해 다루고 있는 두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고요. 그러면 이 향학정제 무고에 대한 기록을 살펴볼게요. 고려사학지 기록에 따르면 무고정제 공연에 기녀들이 정읍사를 노래함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무고에서 부르는 창사가 정읍사였다는 소리죠. 이 무고는 고려 충렬왕 때 시중 이혼이 유배되어 갔을 때 바닷가에서 얻은 나무로 만든 북을 사용해 정제를 지은 것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그림처럼 가운데 북을 놓고 8명의 무언이 여러 모양을 짜가며 추는 춤이죠. 만약 시험 문제로 이렇게 그림이 제시되고 또 관련 악보가 함께 제시되어 있다면 일단 이 그림을 통해 무고임을 알아보고 관련 악보가 무엇인지, 무고와 관련된 악곡이라면 그렇다면 수제처는 아닐까? 라고 유추해 나가실 수 있겠죠. 조선시대 악학괴범의 기록에서도 이 무고와 정읍의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일단 무고는 향학정제 중 하나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들이 정읍 만기 반주에 맞춰 정읍사를 불렀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정읍사의 가사가 함께 실려 있죠. 제가 방금 만기라는 말을 했죠. 이 악학괴범에 실린 정읍은 만기, 중기, 급기의 세 틀 형식을 갖추고 있다는 게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현재의 수제천이 이 형식이라는 게 아니라 악학괴범의 정읍이 이 세 틀 형식을 갖추고 있다는 말입니다. 세 틀 형식이란 고려 때부터 쓰이던 향악의 음악 형식으로 속도에 관해서 만기에서 급기로, 즉 느림에서 빠름으로 변해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악학괴범에는 정읍이 나래의식의 학연화대 처용무 합설에서 연주되었다는 기록도 남아 있고요. 현재 수제천이 반주음악으로 쓰이는 정제가 처용무거든요. 나래의식이 뭐냐면 가면을 쓴 이들이 잡기와 잡신들을 물리치는 의식이에요. 그래서 처용무와 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죠. 중종 때 이르러서는 이 정읍의 가사가 바뀌게 됩니다. 앞서 제가 정읍의 가사는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걱정하는 아내의 심정을 노래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내용보다 좀 더 유교 사상에 걸맞는 내용을 가사로 넣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려 때부터 내려오는 이 효자 문총이 지은 오관산으로 노래의 가사를 바꾸게 됩니다. 그러다 대학 후보에 이르러서는 아예 가사가 탈락하고 기악곡의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이건 조선시대에 나타난 한 가지 경향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조선시대에는 많은 성악곡들에서 가사가 탈락하고 기악화되어가는 경향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정읍 또한 순수 기악곡으로 변화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대학 후보는 좀 특히 별표를 치고 기억해 두셔야 하는 게 이 대학 후보가 바로 정읍이 악보로 나타난 최초의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대학 후보 권 7에 살펴보면 이 악보가 정간보로 실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가사가 없죠. 가사가 없는 순수 기악곡입니다. 이 수제천이라는 음악은 그럼 과거에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현재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 음악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과거 이 수제천은
임금이나 왕세자의 거동과 같은 출입에 연주하는 전정고취에 해당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궁중의 사신 접대 등 다양한 궁중의식에서 연주했던 것으로 보고 있죠. 그랬던 수제천의 현재 쓰임새를 보면 현재는 처용무의 반주음악으로 사용하곤 합니다. 여기 이 그림이 교과서에 제시된 처용무의 그림입니다. 수제천이 처용무의 반주음악으로 사용될 때의 모습을 살펴볼게요. 이렇게 수제천으로 시작해 향당교주, 관악영산의상 중 세령산, 상현도들이, 연불도들이, 반연불, 그리고 웃도들이로 이어진다고 하는데 여기서 수제천에서 향당교주로 이어질 때 그리고 반연불에서 웃도들이로 이어질 때 무언들이 창사를 불렀다고 해요. 이때 부른 창사로는 현행 가곡의 얼락과 우편가락이 사용되었다고 하는데요. 가사는 각각 달라도 곡조는 이 현행 가곡의 얼락과 우편가락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얼락의 악보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악보를 통해서 처용무까지 인출해낼 수 있어야 했던 기출문제가 제시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가사 부분을 보시면 처용이라는 단어가 제시되어 있죠. 만약 얼락이 처용에 불리는 창사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했더라도 이런 부분을 통해서라도 유추해내실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이 수제처는 이렇게 정제 반주음악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연주될 때는 사실 연주용 관악합주곡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더 많긴 해요. 그래서 국립국악원이나 이런 데서 자주 연주하곤 하는 레파토리이기도 한데요. 이건 교과서에 있는 수제천 합보인데 가사가 탈락된 형태로 가사가 없는 관악합주곡의 형태로 연주되는 모습을 흔히 보실 수 있습니다. 수제천의 음악적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수제천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기억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 바로 어떤 선법이 사용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아까 수제천의 또 다른 이름을 뭐라고 말씀드렸죠? 빗가락정읍 혹은 팽지정읍이라고 한다 라고 말했었죠. 여기서 말하는 팽지가 바로 악학괴범 7조 중 남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수제천은 남녀 계면조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제가 수제천과 좀 묶어서 보아야 하는 수제천과 닮은 듯 다른 음악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어떤 곡이었죠? 바로 동동이었죠. 이 동동은 삼지정읍 혹은 세가락정읍이라고 말한다고도 말씀드렸는데요. 이때 말하는 삼지는 악학괴범 7조 중 임종에 해당합니다. 정읍은 보통 이음이 생략된 다음음계라고 말해요. 그래서 남녀 계면조의 남황태 고임 중에 황이 탈락한 남태 고임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가장 보편적인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런데 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책들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수제천의 구성음을 이야기할 때는 남태 고임이라고 한다 라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제천의 가장 큰 음악적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연음 형식이라는 점입니다. 이 연음 형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교과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악보를 하나 살펴볼게요. 향필이 가락선 악보인데요. 이 악보와 함께 이런 질문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빗금친 부분에서 향필이는 계속 연주하고 있나요? 빗금친 부분에서 연주되는 악기가 있나요? 피리 연주가 쉬는 동안 다른 악기가 그 선율을 받아 계속 연주하는 방식을 무엇이라 하나요? 자, 이 세 가지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다면 연음 형식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설명드릴 내용도 이 세 가지 질문을 뼈대로 기억하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음이란 연이어진다, 연결되다 라는 말처럼 계속되는 연결하는 음을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주요 가락을 담당하는 피리가 쉬는 동안 대금, 소금, 해금 등이 가락을 이어받아 연주하는 형식이라고 말합니다. 교과서 설명들을 몇 가지 모아볼게요. 이렇게 몇 가지만 모아도 많은 교과서들에서 이 연음 형식에 대한 부분은 꼭 다루고 있을 정도로 수제처는 연음 형식의 곡이라는 게 매우 특징적인데요. 이 중 가장 자세하게 설명된 것을 하나 같이 보겠습니다. 관악합주 음악에서 피리, 대금, 해금, 장구, 북 등을 함께 연주하다가 피리, 장구, 북이 쉬는 동안 대금, 해금이 연결하여 가락을 연주하는 것을 연음이라고 한다. 이는 피리 연주가 가장 힘이 들기 때문에 피리를 쉬게 하기 위해 다른 악기들이 음악을 이어가는 형식인데 이를 연음 형식이라고 한다. 이러한 곡은 수제천, 동동, 해령, 관악경산회상 중 상령산이 있다. 수제천 외에도 연음 형식을 갖춘 악곡이 몇 가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수제천, 동동, 해령, 관악경산회상 중 상령산을 들 수 있는데요. 이건 꼭 좀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연음 형식이 나타나는 악보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대금과 피리선율만 나타낸 악보인데요. 연음 형식을 설명하기에는 이 두 가지 악기를 비교해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실 수 있듯이 피리가 잠깐 비어 있는 동안, 멈춘 동안 대금이 그 선율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이 가락선 악보를 통해서도 마찬가지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피리 선율이 끊기는 부분을 보시면 대금이 특히 화려한 선율을 가지면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실제 연주하는 모습을 보시면 이 부분에서는 아예 피리 주자들이 일제히 악기를 내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는 부분을 장단과 장단 사이를 분리하는 동시에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라고 말해요. 수제천에서 메인 선율을 연주하는 악기는 피리입니다. 그래서 센터라고 볼 수 있는 이 악기가 중간에 잠깐 쉬면 그러면 그 자리는 비게 되잖아요. 이렇게 비어있는 센터 자리를 잠깐 차지해서 연주하는 악기가 바로 대금, 해금과 같은 악기라는 말인데요. 여기서 피리라고 대표적으로 이야기하긴 하지만 사실 피리, 장구, 북을 같이 얘기하는 거고요. 이렇게 곡의 가장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는 악기들이 쉬는 동안 원래는 곡의 장식음이나 주선율을 꾸며주는 역할을 담당하던 악기들, 대표적으로 대금이라고 하지만 그 밖에도 대금, 해금, 소금, 아쟁 등이 가락을 이어받아 연주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쪽 국악계에서 설명하기를 그냥 피리가 쉬는 동안 대금, 해금 등의 악기가 이어받는다라고만 말해도 그 속에 내포된 악기들을 다 좀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피리만 쉬는 게 아니라 피리, 장구, 북이 같이 쉬고 대금만 선율을 잇는 게 아니라 대금과 함께 해금, 소금, 아쟁 등이 같이 연음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음과 여음을 헷갈리는 분들도 더러 등장해요. 여음 또한 수제천에 등장하는 특징 중에 하나이긴 한데요. 일단 피리가 쉬는 동안 나머지 악기들이 선율을 잇는 부분을 말하는 점이 같고 연음, 여음, 단어도 좀 비슷하잖아요. 하지만 이 연음은 각 장단의 끝에 향피리가 짧게 쉬는 부분이라면 여음은 수제천 1, 2, 3장의 마지막 장단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한 장단 전체라 연음보다는 훨씬 길게 나타나고요. 들어보시면 후주? 그 장에 대한 후주처럼 느껴질 정도로 여운을 주며 남는 소리죠. 여운, 여분 이런 단어랑 같이 여음을 형상화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연음과 여음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감상과 비평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수제천에 대한 비평문의 예시를 살펴보면서 연음 형식에 대한 설명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곡을 계속해서 듣고 있으면 선의 미 같은 말이 떠오를 정도로 선율이 끊긴다는 느낌이 거의 없이 계속 이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왕세자의 거동이나 춤의 반주로도 적당할 듯 느껴진다. 피리가 연주를 쉬는 동안 다른 악기들의 장중한 선율이 끊길 듯 하면서도 끊기지 않는 그러한 선의 이미지가 작품의 인상을 결정해주는 것 같다. 수제천 연주의 분위기는 자신의 감정을 속으로 사귀고 드러내지 않는 한국 문화 고유의 정서적인 면에서 영향을 받은 것 같다는 생각도 조금 들었다. 끊길 듯 하면서도 끊기지 않는 선의 아름다움으로 표현해낸 이 비평문을 통해서 수제천에 나타나고 있는 연음 형식을 형상화해서 기억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수제천의 장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두 가지 키워드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갈라치는 장단, 그리고 불규칙한 장단이라는 점을요. 일단 갈라치는 장단이 무엇이냐 하면 원래 전통음악은 음악을 시작할 때 대체로 채편과 북편을 동시에 덩 하고 치는 합장단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수제천은 기덕쿵 하고 갈라치는 장단으로 시작하죠. 왜 이렇게 갈라치는 장단으로 시작하냐 하면 일단 국악은 서양음악처럼 지휘자가 앞에 나와서 그 박을 카운팅해주지 않잖아요. 그런데 수제천과 같이 느린 관악곡의 경우는 곡이 너무 느리다 보니까 합주를 할 때 이 전체적인 속도를 가늠하기가 더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덕쿵 하고 갈라치면 기덕과 쿵 사이의 간격을 통해 그 곡의 속도를 가늠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갈라치는 장단을 사용하고 있는 또 다른 악곡들로는 동동, 관악영산의상 중 상명산, 그리고 여민락의 1, 2, 3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불규칙한 장단이다라는 특징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장구는 일정한 텀을 가지고 등장하지는 않아서 한 박의 길이가 불규칙하고 또 정간 내의 음의 길이 또한 일정하지 않아서 불규칙하다라고 말하는 건데요. 대신 쌍편 고요의 장단형을 반복하고 있긴 하죠. 쌍은 양손을 동시에 치는 합장단을, 편은 오른손으로 치는 기덕을, 고는 왼손으로 북편을 치는 쿵을, 요는 오른손으로 채편을 가볍게 굴리는 더러러를 말합니다. 이런 쌍편 고요로 구성된 장단이 대체적으로 반복적으로 등장하기는 하지만 이 쌍편 고요가 등장하는 텀이, 그러니까 각 음의 길이가 서양음악처럼 일정하게 메트로놈 틀어놓듯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의미에서 불규칙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김영훈 교수님 책에 보면 장단을 구성하는 장구점은 일정한 점수로 구성되어 있으나 장단을 구성하는 각 박의 길이는 일정하지 않은 자유리듬이다라고 기술하고 있는데요. 좀 더 쉬운 말로 제가 정리하자면 수제천은 갈라치는 장단을 시작으로 다양하게 박자를 생략하거나 느려가면서 장단을 구성하여 진행하는 곡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수제천의 악기 편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보통 무용의 반주 음악에는 삼연육각이 주로 사용돼요. 삼연육각은 향필이 2개, 해금, 대금, 장구, 좌고를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처용무라는 무용의 반주 음악으로 사용할 때는 이 삼연육각을 주로 사용해요. 하지만 관악합주로 사용될 때는 여기에 소금이나 아쟁을 더 첨가하기도 합니다. 정리하자면 향필이 대금, 해금, 장구, 좌고로 구성된 삼연육각 편성을 기본으로 소금, 아쟁, 박을 덧붙여 연주하고요. 각 악기수에 제한 없이 이렇게 대편성으로 연주되기도 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관악합주곡인데 왜 현악기인
해금과 아쟁이 추가되냐 하면 국악에서는 지소금을 내는 악기는 관악기로 취급해요. 국악에서 말하는 현악기는 검은고, 가야금, 비파처럼 튕겨서 내는 악기인 거죠. 서양 음악에서의 기타처럼요. 그런데 해금이나 아쟁은 차련악기라서 소리가 끊기지 않고 이어서 나죠. 그래서 관악 합주곡에도 함께 편성이 되곤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제천의 장 구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수제천은 총 4장으로 구성됩니다. 아까 제가 수제천의 메인 선율은 어떤 악기가 연주한다고 말씀드렸죠? 향피리가 연주한다고 말씀드렸죠. 각 장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향피리 선율을 좀 기억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도파하고 시작되는 이 시작 선율은 좀 굉장히 특징적이어서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시나 교과서 악보입니다. 이 4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는 교과서에서 생각보다 아주 잘 나타내고 있는데요. 1장은 가락을 제시하고 2장은 1장을 거의 반복합니다. 첫 장단은 다른데 두 번째 장단부터는 1장의 가락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3장은 완전 4도 위로 변조하여 변화를 주고 있고요. 3장 끝에서 다시 원래의 조로 되돌아옵니다. 4장은 마무리를 하고 있다고 하죠. 보통 2장은 거의 1장의 반복이므로 생략해서 많이 연주하고요. 전 곡을 다 연주하면 이게 아무래도 굉장히 느린 곡이다 보니까 좀 많이 긴 편이에요. 그래서 1장과 4장만을 따로 떼어서 연주하기도 합니다. 연주 순서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도 이 교과서에서 굉장히 보기 쉽게 나타내고 있어요. 먼저 박을 치고 장구가 갈라치며 시작하죠. 그리고 이렇게 장구가 갈라치는 걸 통해서 전체 속도를 가늠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합주가 시작됩니다. 그러다 피리 선율이 잠깐 쉬는 여는 부분이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이 합주와 여음의 과정을 반복하다가 박을 치고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박의 역할에 대해서도 좀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이 박은 국악에서 곡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이 수제천에서는 음악을 시작할 때 박을 한 번 치고 끝맺을 때 박을 3번 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수제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악의 백미로 꼽히며 자주 연주되고 감상되는 레파토리로 사랑받는 이 곡은 특히나 좀 분명한 음악적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곡은 동동과도 함께 묶어 비교도 한번 꼭 해주시길 권해드려요. 혹시 좀 다뤄보았으면 하는 곡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요청해주시면 다음 컨텐츠로 또 해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